이매뉴얼과 필립, 리먼 부자. 월스트리트 기업들의 역할 모델.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거대한 투자은행에 속하는 리먼 브라더스의 뿌리를 찾다 보면 미국이 강력한 산업국가로 서서히 부상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업사회에서 면화 중개인으로 시작한 리먼 가문은 미국에 도착하자 먼저 남북전쟁 동안 남부연합의 자금 조달을 도왔고 월스트리트로 옮겨와 1900년대까지 상품 거래에 손을 댔다. 리먼 가문은 2세대에 이르러서야 발전을 이루고 큰 이익을 얻어 월스트리트에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리먼은 다른 은행가들이 기피하던 비전통적인 사업들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리먼 가문의 전통은 1844년 헨리 리먼이 독일 바이에른에서 엘라베마 주 모빌로 오면서 시작되었는데 그는 엘라베마 강을 따라 포장마차를 끌고 다니며 응유 제품을 판매했다. 1년 안에 그는 몽고메리에 정착해서 리먼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유리 제품, 연장, 직물, 종자를 판매했다. 1850년 수지 맞는 잡화점 덕분에 메이어와 이매뉴얼 형제는 미국에서 기회를 잡았고 여기에서 리먼 브라더스가 탄생하게 되었다. 남부에서는 면화가 최고의 상품이었으므로 이들은 추구 중개상의 아들에서 곧 면화 중개인으로 변신했다. 이들은 면화를 할인된 가격에서 사면서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으로 대금을 지급했고 면화를 팔면서도 이익을 보았다. 거래 양쪽으로 돈을 번 셈이다. 면화 대금 결제에는 대개 뉴욕 은행들에서 지급하는 4개월 만기 어음이 사용되었으므로 이매뉴얼은 1856년 뉴욕 지점을 개설했다. 사업을 묶어놓았던 남북전쟁이 끝나자 1868년 메이어는 월스트리트로 가서 형과 합세하였고 함께 면화 및 상품 중개인으로 다시 자리를 잡았으며 1887년 뉴욕 증권거래소 회원권을 획득하였다. 리먼 형제들은 월스트리트에서 믿을만하고 공정하며 꼼꼼한 중개인으로 알려졌고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서서히 지위가 올라갔다. 형제는 둘 다 눈이 맑고 턱수염이 풍성했으며 이마가 벗겨진 데다가 비단 모자와 프로코트와 줄무늬 바지를 착용했으므로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곳에 출몰하는 것처럼 보였다. 성격이 좋고 사업을 열심히 하는 메이어가 더 적극적이고 사교적인 영업 스타일이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사업을 활성화했다. 이매뉴얼은 심사숙고 스타일이었고 둘 가운데 더 냉정하고 조심스러우며 건설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이어는 돈을 벌고 이매뉴얼은 돈을 지킨다 라고 말했다. 1890년대가 되자 형제들은 장성한 아들들을 회사로 불러들였다. 10년 동안 리먼 가문에서 세 사람이 회사에 합세했다. 1861년에 태어나 장차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게 되는 이매뉴얼의 아들 필립, 메이어의 아들 지그문트, 죽은 헨리의 아들 메이어가 그들이다. 새로운 피를 수혈받고 나자 이 회사는 산업 성장기를 맞이한 미국 경제와 발맞추어 확장했다. 리먼 브라더스는 자동차와 고무 같은 신기술에도 투자했지만 커피, 면화, 석유 거래와 같은 상품 사업도 여전히 고수했다. 이매뉴얼은 80세에 한 달을 남겨놓고 죽으면서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36세의 아들 필립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필립은 무슨 일에서든 꼭 이겨야만 하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자존심과 귀족 기질에 대해서 차분한 태도와 지적인 두뇌를 지닌 필립은 젊은 세대로서 진보에 대한 욕구를 불태우면서
즉시 낡은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투자 은행업을 추진했다. 그는 주로 절친한 친구 헨리 골드먼이 골드만삭스를 설립하기 전에 그와 제휴해서 일을 진행했다. 리먼과 골드먼은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인수팀이 되어 56개 발행자로부터 발행 업무 114건을 의뢰받아 처리했다. 전성기의 이들은 1911년 스튜드베이커, 1912년 우러스, 1913년 콘티넬턴 캔의 증권 발행을 주선했다. 이들의 최고 성공작 가운데 하나는 성장하는 우편 판매 회사 시어스 로벅의 $10,000,000 규모 증권 인수 업무였다. 이것은 최초의 우편 판매 회사 증권이었다. 이들은 계산된 위험을 떠안았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나중에 독립한 리먼 브라더스는 계속해서 독특한 방식으로 항공, 전자, 영화, 주류의 초기 발행 주식을 인수했다. 이들은 오늘날 거대 기업이 된 포스텀 시리얼, 메이시 앤드 컴퍼니, 앤디코 존슨, 필스베리 플라워, 캠벨 수프, 옐로캡 등도 취급했다. 이들은 플로이드 오들럼과 함께 파라마운트 영화사를 재편했고 또 다른 영화사 RKO로부터 RCA의 집에 지분을 사들였는데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들이 이 책에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훌륭한 투자 은행가로 보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킨 사람들은 아닌데 말이다. 어떻게 해서 이매뉴얼과 필립이 투자계의 거인들에 속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은 유대계 투자은행의 전형적인 역할 모델이었다. 내가 처음 일을 시작할 당시에도 월스트리트에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철저한 분리주의가 남아 있었다. 한쪽에는 주로 기독교인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기독교계 회사들이 몰려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주로 유대인 종업원들이 근무하는 유대계 회사들이 몰려 있었다. 절반은 유대계, 절반은 기독교계 혈통인 필자는 월스트리트에서 이런 분리 현상을 항상 발견했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런 분리 현상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모건은 기독교계 회사를 경영했지만 유대계 회사 쿤 로브가 없었다면 그는 정말이지 모건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쿤 로브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리먼이라는 이름은 결코 명성을 잃은 적이 없으며 오늘날에도 월스트리트에 크게 걸려 있다. 전성기일 때 쿤 로브는 더 중요한 기업이었지만 영속 기업으로 계속 존재할 수가 없었다. 리먼 브라더스는 여전히 유대계 뉴욕 금융기관과 사회 공동체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이 본받는 역할 모델이 되고 있다. 그 중심이 가족들이고 이들이 결국 외부인들을 고용해서 현대까지 이어지는 거대 기업을 세웠다. 예를 들면 골드먼, 베어스턴, 심지어 최근 들어 악명을 떨친 거대 기업 드렉셀 버넴까지 리먼 브라더스의 형태를 본떴다. 오늘날 인류 투자은행 중에는 유대계 회사들이 많은데 본질적으로 이들 모두가 리먼의 모델을 따랐다. 내가 어렸을 때 투자은행과 증권사 사이에 긴 합병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는 유대계 회사들이 더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모두 리먼의 전통을 따랐다. 이매뉴얼 리먼과 아들 필립은 유대계 회사들의 역할 모델로서 영원히 존경받을 것이다.